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현대문학의 이제 9강이죠. 9강부터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본다고 제가 앞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방 공간 안에서의 한국 현대문학이 어떠했는지 시, 소설, 희곡을 각각 좀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도 창작적 면에서 많은 그 창작이 이루어지고 이랬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해방 안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문학 단체들끼리 이데올로기의 어떠한 그 싸움이라는 게 좀 심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4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건국이 되게 되면서 좌우익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우익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방 공간이라는 말 자체, 그러면은 이 해방 공간이라는 말은 그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님이 맨 처음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윤식 선생님이 이제 해방 공간, 그러니까 해방 후 혼란스러운 그 시기, 그거를 이제 통칭해가지고 해방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후에 어떤 문학판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통 해방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명사화 돼 버렸죠. 고유 명사화 돼 버려서 해방 공간 하면 1945년에서 한 50년,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해방 공간 안에서의 시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시적 현실의 직접성이라는 것은 결국 8.15 해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 해방 투쟁 세력들이 있었는데 북만주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의 어떤 무장 투쟁 세력과 태양산 중심의 조선 독립 동맹 무장 투쟁 세력, 그 다음에 상해에서 이제 옮겨왔던 그 임시정부 세력, 그 다음에 국내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동맹 세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선 독립무장 투쟁 세력이 우리나라를 실제로 그러니까 수복하려고 여러 훈련들도 했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의 이제 원자폭탄 2기가 투하가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8.15 해방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와 버리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해방 투쟁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폭의 투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돼 버리니까 우리 한국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이죠. 이 조선이라는 게 중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갑작스러운 해방이 나오게 돼버리고 민족해방 투쟁 세력의 힘의 중심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1차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일제를 몰아내고 그 독립투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찾는 것이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이 독립이 된 게 아니라 타 세력,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 가지고 독립이 되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군정과 소련 군정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들어와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타이에 의해 가지고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민족해방 투쟁 세력에 의한 해방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해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북한 같은 경우 북한에서는 이제 북조선은 소련 군정이 들어오죠. 소련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소련 군정 안에서도 이를테면 소련파와 허가일을 중심으로 한 소련파와 무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무장투쟁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무장투쟁 세력이 있었죠. 그렇게 이 3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소련 군정 안에서 김일성이 이 허가일을 맨 처음 무정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 무장 투쟁 세력들을 제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소련파 허가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소련파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47년에 이르게 되면 그 미 군정 하에서 남로당이 불법이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이 남로당 세력들이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월북한 남로당 세력들도 제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조선이 1948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 군정이 들어오죠. 미 군정이 들어왔는데 이 미 군정이 이런 거죠. 미 군정 입장에서는 빨리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남한 자체에 국가를 설립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게 편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미 군정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제도와 인물들, 체제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한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제 독립이 되자 해방이 되자마자 뭐가 세워집니까? 그렇죠. 바로 반민특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민족주의자 특별처단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남한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친일파들 있죠. 친일파들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을 전부 잡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이를테면 그 친일 경찰이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들을 전부 들여가지고 그 죄과에 의해 가지고 여러 죄목으로 해가지고 그 형 집행하기 전이었죠. 형을 집행하려고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 군정이 그 친일파들을 전부 그러니까 반민특위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죠. 그럼 왜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느냐? 거기에 일조했던 게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이라는 그 정말 우리나라 뭐 국부라고까지 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승만이 우리나라 남한의 친일파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자기의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이승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그 상해 임시정부에 있을 때 통령이 되기도 하죠. 이승만이. 통령이 되기도 하는데 상해로 와가지고 그 통령의 직위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통령의 직위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막 거기에서 국가 채권도 발행하고 어? 파티를 열고 이럽니다. 온갖 진짜 부조리한 짓거리들을 더럽게 많이 하죠. 거기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평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승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우리나라를 망친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그래서 미 군정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한 여운형의 세력이 있었고요.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옵니다. 그때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이승만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승만이 뭘 합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요?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미 군정을 등에 업고 그 친일파들을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면서 싹 풀어주죠.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이 바로 뭡니까? 뭘 내세우게 되죠? 바로 반공이라는 걸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공산당 때려잡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친일했던 행위들을 싹 없애버리죠.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다 때려잡죠. 대표적인 게 노독설 같은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일제 친일 아주 노독설은 고등계 형사로서 아주 악명 높았던 놈이죠. 근데 걔가 반민특위 해체시키고 바로 이승만 걔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데 일조를 했던 놈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해방 공간이라는 게. 이승만이라는 권력계 눈이 먼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그 친일파들이 전부 반공을 내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십시오. 말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정법이긴 하지만 반민특위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친일파들을 청산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역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었습니까? 그 이승만 그 국부는 무슨 얼어 죽을 국부입니까? 권력의 눈이 먼 노인이죠. 권력의 눈이 멀었던 그 노인이 자유당 정권에서 이기붕을 비롯해가지고 4.19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나라를 갖다가 혼란으로 몰아넣고 개판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이제 갑작스러운 해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민족해방 투쟁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죠. 왜?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군사 정부죠. 미 군사 정부와 소련 군사 정부의 힘을 얻은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힘의 재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미소 점령군이 결국 한민족 사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죠. 문학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어, 시라는 장르의 특성이 뭐냐면 체험의 직접성과 호흡의 급박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중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시 형식이거든요. 소설 형식은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떠한 그 해방이라는 그 공간과 시대의 급작스러움, 그 다음에 그 혼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르가 시 장르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어떠한 그 해방 공간 안에서의 창작 활동이 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과학적 인식과 심정적 인식, 그러니까 기념 시집을 통해서 그러한 시들이 그러면 어떻게 창작이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해방 기념 시집이 45년도에 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각 지면에 발표됐던 어떤 시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민족주의 문학단체에서 엮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문학단체에서 엮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우익 쪽 성향의 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때 당시는 이제 첨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45년
까지는. 그런데 이제 45년에 45년 8월 달에 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45년 8월이거든요. 그리고 그해 9월에 한설야하고 이기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조선문학건설본부를 문건이라고 보통 약칭으로 이제 불렀고, 그 다음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을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아무래도 그 헤게모니가 민족의 핵심을 두는 세력들이 이 문건에 속해 있었고, 그거보다는 프롤레타리아 어떤 노동자 농민의 중심을 뒀던 게 동맹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게 이제 좌익적 헤게모니였거든요. 좌익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문건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문건이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오게 되면 조선문학동맹이라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게 자세히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좌익 쪽의 흐름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익 쪽은 좌익이 45년 8월,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문건과 동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익 쪽은 46년도에 비로소 전조선 문필가 협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좌익보다는 훨씬 더 늦었죠. 그리고 8월에 조선청년 문학가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늦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5년부터 35년까지 한국 문단의 주류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카프였죠. 카프. 카프다 보니까 이 카프의 중심 맹원들이 다 뭡니까? 이 문건과 동맹의 세력들인 겁니다. 임화, 김남천, 한설야, 이기영 이런 인물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익문단은 굉장히 이 어떠한 이 어떤 문학 단체로서의 힘이 약했죠. 그러니까 46년에야 겨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해방 기념 시집이라는 것이 45년 12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뭡니까? 우익 쪽,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우익 쪽이라는 데 그거 좀 잘못 말했는데 우익 쪽이 아니라 민족주의 문학 단체라는 것은 결국 그 전체적인 민족을 앞세우는 단체의 핵심. 아까 이제 문건이 민족을 앞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그쪽에 의해 가지고 이 해방 기념 시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혁명 전사들의 어떤 귀국을 기리는 노래라든지 순국 선열에게 바치는 노래 혹은 해방전사 추도의 노래 등이 이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진원곡의 형식을 띠는 해방 기념 시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는 청중 앞에서 낭송시의 형식을 띈 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 해방의 기쁨을 갖다가 시로 막 읊어댈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거는 청중들 앞에서 낭송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의 형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해방 기념 시집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횃불이라는 그 시집이 또 출간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준기관지 성격으로 우리 문학지에 출간한 시집이 이제 횃불이거든요. 횃불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목에서부터. 그래서 권환, 김용호, 박세영, 박아지, 박성정, 그다음 박안순, 윤공강, 뭐 이렇게 조병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등의 작품 서너 편을 골라서 묶은 형태로 출간을 했던 게 바로 이 횃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인들의 어떤 투쟁 경력이라든지 소속 계층, 세계관이 뚜렷해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문학과 동맹의 어떤 기관지 성격이었기 때문에 문학과 동맹의 결국 세력이라는 게 좌익 아닙니까?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핵심 세력이라는 게 다 좌익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좌익 세력들 입장에서는 결국 뭡니까? 투쟁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원곡을 넘어서 역사 창조의 의지를 담은 시들이 이제 이 시기에 오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일제와 어떤 처절했던 그 이념 투쟁을 해온 동지 혹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적을 향해서 새로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떠한 그 새로운 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민족을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미 군정과 소련 군정에 의해 가지고 분할 통치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통일 한국을 지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통일 한국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세력이 그러니까 적이 되는 그러한 세력들을 적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횃불이라는 시집에서 읊어대는 그런 형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해방 기념 시집이라는 것은 해방의 기쁨을 읊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이 횃불이라는 이 시집은 결국 뭡니까? 새로운 민족을 민족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민족문학 건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민족문학이 건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 해방을 어떤 빛의 회복으로 보면서 시적 대응은 결국 환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순국선열에 대한 진언곡이면서 국내의 애국투사들에 관한 시적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동조했던 문인들의 어떤 과거를 자기 반성하면서 내면 탐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방공간이라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민족문화 건설을 원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친일파들 자기 반성해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야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조국 통일을 위해서 아니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러한 민족 투사들 있지 않니? 그 사람들을 시적으로 찬양해야 돼 첫 번째는. 그리고 야 그 친일파 니들 응? 내적으로 좀 반성 좀 해라.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민족문학이 건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조국이죠.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민족문학 건설이 이야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46년에 이제 좌익 계열의 조선 문학가 동맹과 우익 계열의 전조선 문필가 협회가 결성돼 가지고 이 민족 문학을 양쪽 다 건설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선 문학가 동맹 좌익 쪽에서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한 민족 문학 건설을 앞세웠던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익 쪽의 어떤 민족 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민족 문학은 그 자체적인 민족 안에서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순수 문학적인 측면을 갖다 강조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좌익과 우익의 어떠한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싸움을 만들어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민족문화 건설을 앞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문화 건설을 앞세우게 되면서 총 이제 4가지의 문학 단체들이 문학 노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문학 노선이라는 것은 북로당 문학 노선 그러니까
북조선이죠. 북조선 예술 총연맹을 가리킨데 북로당 문학 노선이 그러니까 소련 군정 하에서 김창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당파성, 그러니까 당의 당파성을 근간으로 하는 북로당 문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파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남로당 계열이 있었거든요. 박헌영이 월북한 후에 이마가 합류해가지고 이 남로당 해주본부를 통해 가지고 당파성보다는 인민성을 앞세우는 문학 노선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이마와 박헌영을 중심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울의 이제 조선문학가 동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건과 동맹이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가 문건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다시 확대 개편돼 가지고 조선문학동맹, 문학가 동맹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처음에는 남로당의 문학 외곽 단체처럼 됐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좌우 합작 노선을 띄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구국문학이라는 용어를 내세워 가지고 통일문학, 그러니까 통일 조선을 갖다가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단독 정부를 내세우는 단정을 내세우는 것 세력들을 그러니까 몰아내고 인민적 민주주의로서 민족문학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북로당 문학, 남로당 조선문학가동맹이 주로 좌익 쪽의 어떤 세력들이 분파되어 나온 것이라면 우익 쪽으로서는 조선문필가협회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민족주의 노선을 띈 어떤 문인단체의 총칭이죠. 그래서 김동리의 어떠한 구경적 생애 형식, 구경적 생애 형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넓은 의미에서의 구경적 삶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 순수문학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성보다는 순수문학성을 통해 가지고 그 문학의 예술적 측면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한 문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조선 문필가 협회를 중심으로 한 노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방 공간 안에서의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좌익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민족을 앞세우면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통일된 조국을 갖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투쟁적인 모습들을 시로 그려내려고 했다면 조선 문필가 협회 안에서의 헤게몬이라는 것은 결국 민족성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순수 문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 운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 문학 노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임화가 역시 이제 임화가 카프 서기장을 20대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35년 정도의 20대였기 때문에 30년대 2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임화의 이제 임화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문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 목소리도 높았었고 그 그를 중심으로 한 그 이론적인 면에서도 단편 서사시 그러니까 창작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들을 단편 서사시라는 시의 형식을 보여줬고 또한 더불어서 이론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그 과학적 비평이 카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임화의 어떤 헤게모니라는 것은 그 당대의 문학의 어떤 전체 판화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화가 인민성으로서의 어떤 민족문학을 이 시기에 이제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족문학을 시민성과 인민성의 역사적 시각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고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성의 문학이라는 것은 봉건제도를 붕괴시키면서 시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근대를 이룩한 중심 분자를 시민 계급으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 계급들이 사상을 중심으로 지식인, 그 다음에 농민 이렇게 확대되어 나갈 때 민족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시민 계급 문학을 뛰어넘어서 그 시민 계급 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민족 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민성의 문학이라는 겁니다. 이마가 본. 그래서 인민성 이제 이러한 시민성의 문학 다음이 이제 인민성의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민성의 문학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 계급 문학에만 멈추지 않고 그것이 농민, 지식인, 도시민으로 점점 확산되어 갈 때 민족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화가 봤던 민족 문학이라는 것은 시민성의 문학과 인민성의 문학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민족 문학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 문학론이죠. 이제 민족 문학론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시민성이라는 것이 결국 봉건주의를 붕괴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역사 담당자가 되자 자기들의 어떠한 권익 확보에 함몰돼 가지고 제국주의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돼 가지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형식으로 나가 버렸기 때문에 민족 문학이라는 것이 시민성의 민족 문학이 아닌 인민성의 민족 문학이 되어야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성과 민민성의 역사적 시각에서 고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화가 보기에 시민성의 문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민성의 문학을 만드는 그 지식인, 그러니까 시민 계급들이, 그러니까 봉건제도를, 그러니까 플로레타,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 아닙니까?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근대 시민 계급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봉건제도를 파괴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이제 어떠한 역사적 성과 위에서 자신들이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그 권력에만 함몰돼 가지고 과거의 어떤 봉건적 그 타습 그 습성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시민 계급들이 이제 나머지 계급들을 지배하는데 활용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주아들 아닙니까? 부르주아들이 바로 그러니까 봉건 세대 지주 계급이 이제 부르주아가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근대 시민 계급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부르주아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부르주아의 시민성의 민족문학이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인민성의 민족문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임화가 봤던 민족문학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임화의 민족문학이 가진 한계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수준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실제로 몇 명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나 그 인원이 아직 아주 소수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민성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노동자 계급이 얼마 없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 인민성의 문학, 민족 문학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수의 인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노동자 계급 중심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임화가 가지고 있는 인민성의 민족 문학의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민족문학과 순수문학론이죠. 그러니까 이쪽 우익 쪽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그 민족문학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좌익 문단의 어떤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에 맞서서 결성된 전조선 문필가 협회, 산하의 어떤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가 이 순수 문학론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김동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죠. 서정주, 김동리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의 강령이라는 것은 자주독립 촉성의 문화적 헌신을 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의 완수를 하기 위해서 일체의 공식적이면서 노예적 경향을 배격하고 진정한 문학 정신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순수문학 하겠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를 하면 순수문학 학계 우리는 이런 거였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 조선문학가협회의 문학 노선이라는 것이 문학의 자율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왜? 문학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함몰돼 버렸다는 겁니다. 좌익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운동화 돼버리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어떠한 경향성을 배격하고 문학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학의 개념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축소시키는 그러한 문학주의를 표방한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율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자율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린 순수문학 할 거야가 돼버리니까 그 순수문학 자체에 함몰돼 가지고 오히려 문학의 범주 자체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버렸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좌익 문단이 노동 계급의 이념을 대변하는 문학으로 고정되어 버렸다면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우익 쪽에서는 이념적, 그 이데올로기하고의 경계를 이렇게 멀리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안 돼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학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거고 표현론적 관점에 입각해가지고 문학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문학의 미적인 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게 돼버렸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적인 측면을 막 강조하는 꼴이 돼버리는 그런 형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순수문학론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면에서요? 바로 역사와 현실로부터 문학이 초월성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문학의 순수성만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지? 생이라는 게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파 같은 인간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청록파 시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순수함 이런 것들을 막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역사적 문학주의로 매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니들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통일되긴 했지만 지금 남조선하고 북조선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일조국이 아닌데 그렇게 민족을 도외시한 채 니들이 말하는 그 문학 순수성만을 갖다가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맞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 도피 문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현실을 떠나서 어떻게 문학이 이야기될 수가 있어? 라고 좌익 쪽에서 치고 들어와 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방공간 안에서 이 우익 세력들이 설 자리가 크게 많질 않았죠. 왜?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데 말 그대로 말빨이 안 사는 거 아닙니까? 말빨이. 니들 뭘 할래? 그랬더니 우리는 문학의 순수성을 추구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지금 해방되긴 했지만 통일된 조국도 하나 지금 제대로 건설을 못 해가지고 있으면 우리 문학가들이 그런 통일 조국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창작을 해가지고 우리 인민 대중들을 갖다 그쪽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좌익 쪽이었다면 우익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그거 아니야 우리는 문학의 순수성이 중요해 순수성이 중요하니까 문학의 그 자율성 그 다음에 순수성 그런 그 다음에 문학의 미적 속성
이런 것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갈 거야가 돼버리니까 좌익 쪽에서 야, 니들 그게 만일 되니? 어떻게 현실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아름다운 게 니들 예술 지상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예술 지상주의가 김동인에 의해서 근대 초기에 그러니까 1920년대에 나왔을 때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현실을 떠나서 예술만을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현실을 떠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해방 공간 역시 그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 안에서 우익들이 설 자리가 그래서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당시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 문학의 헤게모니는 좌익이 잡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이미 45년 8월 달에 임화가 문건을 건설하고요. 9월에 한설야가 동맹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45년도에. 그런데 46년이 되어서야 우익들은 전조선인 문필가 협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겨우 그때. 그러니까 이미 이 조선문학가 동맹이 45년 12월에 확대 개편돼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체 문학판 안에서의 핵심 세력들이 전부 거기 조선문학동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익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46년에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러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좌익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 안에서 좌익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치죠. 정치적 영향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7년에 결렬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좌익 검거가 47년 여름부터 일어나게 되죠. 좌익들을 싹 검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맹의 어떠한 아까 조선문학가 동맹의 어떤 문맹의 핵심 세력들이 전부 자진월복을 해버립니다. 북한으로 자진월복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남조선 안에서 좌익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부지리식으로 이쪽 그 조선 문필가 협회가 힘을 얻게 되면서 그냥 우리가 중심이 돼 그렇게 돼버리는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해방 공간 안에서.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는 문학의 순수성만을 추구할 거야 얘기했던 그 우익 쪽에 이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 형식이라는 게 현실 안에서 정치적으로 좌익이 몰락하게 돼버리니까 우습지도 않게 그냥 얼떨결에 우익이 문학의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리는 그러한 아이러니적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해방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성과 시대성 안에서의 이제 이 해방공간을 이해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그 과연 어느 게 문학의 길이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문학가 동맹 쪽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민족의 그러니까 인민성이라든지 시민성 이런 것 임화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우익 쪽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했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뭐지 생명이 뭐지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난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문학적 탐구를 갖다가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보통 문학을 이야기할 때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삶이란 게 뭐냐? 리얼리즘 쪽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과 인간 도시의 문명과 이 인간 내면적인 것들을 갖다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게 이제 1900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한국 문단 안에서의 두 헤게모니라고 본다면 그것이 결국 그 그러니까 우익 쪽의 전조선 문필가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다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어떠한 현실과 그 다음에 그 문학과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지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시대성이라는 걸 과연 도외시해도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냥 저는 그런 측면이 해방공간에 있었다라는 정도로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 소설적인 내용과 희곡에 있어서의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해방공간 안에서의 문단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희곡 어떻게 보면 이 해방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거는 시인들이죠. 왜? 그거는 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시간에 소설과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